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1부 패널에 이어서 2부 패널 신흥기술의 안보적 함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패널 진행을 맡은 외교부 국제기구 협력관 박장호라고 합니다. 앞선 패널에서 너무나 저 활발하고 그리고 내용이 충실한 내용들을 많이 토론을 해주셔서 이번 패널에서도 과연 어떤 토론이 벌어질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주제가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구상을 했던 게 이 두 가지 주제가 서로 간에 이제 연결성도 있으면서 또 차별화도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 저희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게끔 그 토론이 이루어져서 바로 앞선 그 일부 패널에 진행된 토론에서 전혀 중단 없이 그냥 이어서 토론을 해도 될 만큼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소정 박사님께서 이제 사이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발제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만들어진 이제 한미 양국 간의 그 정상 공동 성명 내용에서 사이버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많이 놀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이버 이슈 못지않게 사실 이번 2부 패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신흥 기술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도 그 공동 성명 내용에 보시면은 상당한 몫이 할애가 됐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회담을 준비했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신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서 그렇게 내실 있는 성명을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 한미 양국 간에 그동안 많이 축적되어 온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좀 나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담긴 이 텍스트를 보면은 상당히 내실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게 행동 지향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 6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신안보 포럼에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두 번째 2부 패널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으로 좀 돌아가자면 이 방한이 2박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 일정으로만 봐도 이게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래 모빌리티, 로보틱스, 자율주행, 인공지능까지 포함을 하는 일정으로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안보라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주제들이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가 나름 시급성과 그리고 그 어떤 현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신흥 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이 신흥 기술 영역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채택된 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한미 양국 간에 신흥 기술 분야를 특정해서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로 했고 투자 촉진, 연구 개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내용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구도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또 미러 간의 또 이런 마찰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미국과의 그 기술 동맹을 통해서 이 첨단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게 이제 그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거기에 깔린 문제 의식은 결국 이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이 기술적 우위 그리고 또 이 그 초격차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의 이 흐름이라고나 할까 추세를 바탕으로 저희 외교부로서는 작년 우리 진행한 이 세계 시난보 포럼에 이어서 올해 이제 6월달에 준비하고 있는 시난보 포럼 역시 어떤 그런 그 사이버뿐만이 아니고 신흥기술 보건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는 이런 안보적 함의를 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안보적 함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공유하는 그런 좀 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지금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탁드린 전문가분들의 발제라든지 토론도 그런 방향성 문제 의식을 좀 공유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포맷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로서도 실험적인 포맷입니다. 아까 여기 앞서서 말씀하신 그 두 분 그 학회장님들 분들도 이 한국 통신학회 그리고 또 한국 정보통신학회 죄송합니다. 정보정치학회 교수님들이 오늘 처음 만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만남이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의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안보라는 주제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이 저희 외교부로서는 참 익숙한 이 정치 외교학 공부하신 또 연구하신 분들을 모시고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이 신안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보이는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것은 기술의 문제고 이거는 공학의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그쪽 전문가분들과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공유해야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진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는데 일부 패널에서 이루어진 토론이 너무나 저희로서는 생산적이어서 2부에 이어지는 2부에서도 많은 부탁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소개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부 패널에서는 그 발제를 부탁드린 분이 한국통신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고 또 경희대 전자공학과의 홍인기 교수님께 5G, 6G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 발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홍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인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주제를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신흥기술의 안보적 함의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주제를 주신 주최 측의 함의는 뭐냐 제가 읽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잘 못 읽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그렇게 소개해 주신 거 보고 제가 이제 좌절했습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은데, 일단 저희 이제 통신학회에서 왔고 통신이고요. 그리고 제가 통신을 여러 기술 중에 이제 통신을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안보 전쟁, 기술 전쟁, 패권 전쟁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제재를 했던 게 화웨이였잖아요. 통신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봐주시고, 이게 그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이걸 한 건 사실 이번 정권 말고 지난 정권 때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했을 때 테이블에 올라오는 게 5G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 외교 자리에 5G 이슈가 올라왔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몇 번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미국이 이런 걸 가지고 하고, 그럼 왜 중국은 또 가만히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사회인데요. 요거는 요 앞에 우리 신유한 회장님께서 주도하셔서 2030이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들을 다 발췌했고, 걔네들이 어떻게 발전할 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5G, 6G, 양자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발전할 거고, 걔네들이 각자 발전하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서로 연결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돼서 콜라보레이션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사실 그 연결이 중요하고, 연결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은 연결되고 정보가 주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전쟁이 될 거고, 그 정보 전쟁이 결국은 기술 패권이 될 거고, 그 기술 패권이 나라의 힘이 될 거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예전에는 근데 또 사실 왜 정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가 많이 되냐면, 사실 인공지능하고 잘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정보가 그걸 처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막 올라오면서 데이터가 커지면서 걔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은 정보가 자산이 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잘 쥐고 흔들 거냐가 앞으로의 나라의 핵심 기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서로 연결이 될 거고, 인공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될 거고, 그런 것들이 신산업하고 신서비스를 만들어낼 거고, 그게 결국은 초협력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술 패권이라는 얘기가 왜 갑자기 최근에 기술 패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기술 패권 갑자기 왜 기술 패권이지? 국가의 패권이다 이런 거에서는 다 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건데 기술 패권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기술은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초협력 사회가 된다 그러면 기술이 시장을 리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저희가 못 봤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런 기술들이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을 리드하는 게 경제를 리드할 거고, 그게 그 나라의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기술로 조금 더 편한 것들을 해놨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그 힘을 받으면서 기술이 새로운 마켓을 끌어낼 거고, 그게 경제력이 될 거고, 그게 힘이 될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저희 통신학회에서 한 건데요. 5G, 6G 어떻게 될 거고, 양자 인터넷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거고, 인공지능 현황은 어떻게 될 거다, 클라우드 현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블록체인, 휴먼 머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주요 기술이라고 저희가 도출해서 2030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하고요, 클라우드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블록체인,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건데, 지금 말씀드린 요 상황들이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싶은 거고, 중국은 그거를 거기서 한번 그 다른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버 콜라보레이티브 사회가 되려 그러면 결국은 기술 진화가 연결이 되고 기술들이 각자 기술들이 진화하고 걔네들이 연결되고 걔네가 지능화가 되는 거고요. 그게 새로운 시장이 된다고 했는데 뭐 이게 좀 후진 예인데 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그 뭐죠? 그 내비게이터요. 예전에 지도 봤다가 그게 그냥 그 파워로 나오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다가 그게 통신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다 팀의 카카오 맵 쓰시잖아요. 걔네들이 연결되고 그거를 누가 처리해서 내려주니까 그 시장이 싹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죠. 연결이 되고 정보가 흐르고 정보를 처리해서 온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여태까지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엎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 경쟁력, 기술 패권이다 하는 얘기는 안보의 정의가 경제적 후생을 포함하는 안보로 바뀌었고요. 안보 기술이 국방 관련 기술이 뭐 핵과 같은 그런 거가 이제 가장 기본에 되는 국방 관련 기술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 기술 패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기술에서의 경쟁력이 안보하고 경제에서 모두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 필요한 거는 옵티마이제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시큐리티, 프라이버시죠. 제가 좋은 걸로만 이렇게 발전한다고 했는데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기술들이 발전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잘 오케스트레이션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발전 더딥니다.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오케스트레이션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끌어갈 거냐, 어떻게 잘 설계해서 기술 발전하는 것들 잘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느냐, 그거가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잘 힘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여러 개들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좋은으로 쓰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우리 저 사이버전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연결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딴 사람들이 잘못 쓴다 그러면 뺏어 쓴다 그러면 시큐리티랑 프라이버시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는 절단될 거고 디스토피아 환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발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겠죠. 기술 탈취 사례인데 실제로 이제 안보로 아주 그 작은 의미의 안보로 본다 그러면 기술 탈취 사례들 많습니다. 화웨이가 시스코사의 라우터 지적재산 불법으로 복제했고 화웨이는 인민해방군의 지원으로 설립된 회사고 모토로라 직원들이 모토로라 기밀 정보를 빼다가 FBI에다 잡힌 경우도 있고요. 노텔 사이버 보안위원회 임원이 화웨이 원격적 공격에 대해서 발표한 적도 있고 티모바일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런 FBI에서 쓰던 것들을 개인 사찰에 사용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정권 때 화웨이는 해킹 의혹을 받아서 5G 상용화에 있어서 막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왜 5G 특히 5G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이건 사실은요. 5G는 통신은 표준에 의한 거거든요. 표준을 가지고서 하는 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통신이 돼야 되니까 나랑 너랑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같은 프로토콜을 써야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표준을 가지고서 이제 싸워왔는데 그 표준 싸움에 있어서 현재는 중국은 굉장히 해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런 힘들이 있고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자기 시장인데 그게 하나의 표준으로 가는 게 지금 유리할 것 같아요. 굉장히 해피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마켓에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실제로 3G, 4G, 5G 할 때까지 미국이 나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6G부터는 미국 정부가 6G를 개발해야 된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는 그냥 마켓에서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그 혜택을 엄청나게 누린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20년 동안 기술을 쌓으면서 지금 뭐 웬만한 표준화 기구에 장들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장들을 뽑을 때 많은 중국 연구 인력이 들어가서 보팅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표준이라는 기술을 정할 때도 여러 기술들이 나오면 어느 기술이 좋아 이렇게 보팅하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때 또 마찬가지로 중국이 많은 연구 인력들이 나서서 지금 해온 거죠. 그게 한 20년 지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중국은 지금이 굉장히 해피해요. 자기네가 싸게 만들 수 있고 그게 전 세계가 자기네가 원하는 프로토콜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미국은 이렇게 될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지금 많은 데서 지금 뺏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6G에서는 5G나 6G에서는 요걸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식사하면서 했는데 다들 오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이 뭐냐면요. 지금 이거 기술들을 장비들을 소프트웨어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아까도 봤지만 소프트웨어의 가장 강자는 미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클라우드도 아마존이니 클라우드도 미국이 가장 강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오랜이나 이런 SDN이나 이런 기술들은 통신 기술들은요. 클라우드 상에서 범용 서버에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소프트웨어를 그 임포트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요번에 흔들 수 있는 판이 온 것 같아요. 3년 지나면서 요거 제가 뭐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요 그림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인데 요 크기가 그 엠블럼의 크기가 그 거기서 마켓에서의 힘이거든요. 사실 보시면 1세대, 2세대 이럴 때 모토로라, 루슨트 이런 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어요. 근데 2세대, 3세대, 4세대 하면서 싹 없어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연결되는 사회고 아까 누가 그 플로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박판 깔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걔네들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주체가 5G, 6G가 될 텐데 그 판이 뺏기게 생겼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그 유선 장비요, 그 우리 광 케이블 그거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한 10년 전만 해도 90% 이상을 시스코가 가지고 있었죠. 걔네들은 결국은 미국에서 볼 때는 시스코 장비들이 있으면 자기가 어디서든지 정보를 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작년 1분기에 보면요, 시스코 장비가 30 몇 프로, 화웨이 장비가 조금 더 많아요, 36%. 그 이미 이제 정보를 빼오는 거에서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자니 그거를 현재 상황으로 현재 기술 흘러가는 걸로 흔들어 보는 게 어려운데 마침 클라우드고 소프트웨어고 걔네들을 그럼 소프트웨어를 잘 규격을 만들어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올라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오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렌을 가지고서 이걸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게 미국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미국은 이렇게 나서서 뭘 해야 된다, 흔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그럼 왜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떠드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해피해 할 것 같아요. 가령 뭐 이런 거죠. 중국 내에서 다 이동통신 다 깔았는데 화웨이에서 깔았는데 이미 다 돈 벌었대요. 해외에다 가는 거 굉장히 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전 세계가 자기 시장인데 떠들어서 마찰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에서 안주하고 있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떠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이런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기술이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6G부터는 정부가 나서서 한 번도 안 했던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시스코하고 화웨이 그 유선 장비인데요. 그 얘기였고 넥스트 얼라이언스라는 거 이런 거 만들었고 5G, 4G 이럴 때는 미국에서 이런 단체는 없었고요. 6G부터 시작했고 가버먼트가 나서기 시작했고 리서치 펀딩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을 깔고 이 위에다 이제 정보들을 얹고 요 위에다 기기들을 물리고 걔네들이 협력하고 기술 발전하게 플랫폼을 깔아주고 걔네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제너레이션 할 거고 그 데이터들을 자기가 처리해서 뭔가 새로운 걸 쭉 끌고 가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현재도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은 미국의 데이터 양에 굉장히 작고요. 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돌린다고 하면 미국 플랫폼에 가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써서 미국 플랫폼에서 돌려서 나오는 데이터는 또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다 들어와서 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중국은 따로 인공지능 굉장히 하는데 중국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은 다 이용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켓에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시장 논리에서 봐서 중국이 자기네가 이제 힘을 갖게 됐고 그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졌으니까 지금 그 시장 논리로 하는 거는 충분히 이용해 먹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는 자기네 데이터들을 그냥 모으잖아요. 뭐이 그 얼굴 같은 거 CCTV 미국에서는 그게 인권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중국에서는 그걸 다 모아서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는 중국 기업 내에서만 쓰게 하고 외부를 못 나가게 하고 데이터 엄청나게 축적하고 그거 가지고 인공지능 지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런 저 오픈 마켓에서는 그런 식으로 와서 흔들어대고 중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이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이제는 그런 오픈 플랫폼이란 걸 놓고 그 위에서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고 여러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위에서 기술 발전을 시켜가게 가야지만 기술 패권에서 늦춰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황을 잘 보면 기술이 발전해 나갈 거는 뻔히 보이는데 걔네들이 서로 연결될 거고 인공지능이 더 가속화시킬 거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가속화시킨다는 얘기는 잘 보면 데이터들을 잘 이용할 거고 데이터들을 쌓아갈 거고 그걸 계속 발전시킬 거고 근데 여기서 한 스텝 저희가 늦으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그야말로 지능이기 때문에 20살짜리가 공부해서 계속 공부해 가는 거하고 3살짜리가 공부해서 이제 하는 거라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정보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떤 플랫폼에서 놀게 하느냐 어떤 판을 까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바깥으로 말은 협력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술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만간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흔들어대고 그런 상황이 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이고 중국이 대응하기 좀 어려워지고 이렇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니네 포지션이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안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해피하기 때문에 떠들지 않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기술이 그렇게 발전할 거고 걔네들이 연결될 거고 앞으로 신기술에 있어서의 안보는 결국은 누가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고 그걸 잘 관리할 거고 하는 것들이 나라의 경쟁력이 될 거고 시장을 리드하는 기술 패권을 가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축적하고 잘 쌓고 걔네들이 놀 수 있는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나라는 작기 때문에 해외랑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도 우리도 주지만 니네도 같이 주자.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아까 망중립성 얘기했는데 요즘 망중립성 말고 데이터 중립성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가버넌스들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양질의 데이터들을 만들고 한국 같으면 데이터들이요. 우리가 보면 통신 쪽에서 있는 데이터들이 없어요. 실제로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가비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안 내놔요. 뭐 각자 통신회사가 있는 그 데이터들을 내놓으면 자기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놔. 자기가 딱 꼽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내놔서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고 거기서 데이터들을 정보를 잘 이용해서 그걸 더 키워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버넌스 같은 걸 해서 잘 만들어가고 또 그거 가지고서 해외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께서 지금 지금 당면한 우리가 그 과제인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금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시장 지배력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국가 경쟁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범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저 교수님 그 첫 번째 그 PPT 자료 보고는 이거 참 어려운 저 패널이 되겠다 두려움이 많았는데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어지는 그 토론에는 그래서 저희가 저 또 각 분야의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엄선해서 또 모셨습니다. 우선 저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부연구위원님 모셨고요.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대 이승주 정치국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또 국립외교원의 남승현 교수님 패널에 모시겠습니다. 여기 저 토론자로 모신 분들 모신 세 분들께서 그 앞선 패널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전문 분야들이 각기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저희가 이제 내걸은 주제는 이제 신흥 기술이라고 주제를 내걸었고, 오늘 토론은 이제 이동통신 시장,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홍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지만, 사실 욕심 같아서는 신흥 기술이라는 거는 이동통신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미지의 영역에 가까운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드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미지의 영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시장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 안보에 어떤 고민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세 분 토론자 분들께서 각각 한 10분 내외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또 발제자께서 또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윤 박사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윤정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외교부와 또 이제 그 산업계, 특히 통신 기술 쪽에서 같이 이제 우리가 말로만 어떤 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융합의 자리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이제 이 토론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이 나타나는 대단히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와 새로운 표준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가를 좀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홍 교수께서 아주 흥미롭게 잘 주석해 주셨지만 그에 앞서서 잠깐 한미 정상회담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에 대한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고 토론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치열한 미중 전략 경쟁과 또 공급망 재편 이슈의 한 가운데서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슈가 그 회담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건 지극히 예상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접했을 때 대단히 이제 놀랐던 이유는 이것이 정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굉장히 그 최고 수준에서의 논의의 성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무적인, 어떻게 보면 장관급 나아가서 우리 교섭장에서다 얘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대단히 구체적인 그 협력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이건 사실상 이 첫 번째 일정으로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반도체 생산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평택 캠퍼스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이것을 사실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는 이때 우리가 논의됐던, 여기서 열거했던 통신, 배터리,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청정 에너지, 인공지능, 항공, 우주, 심지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도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한 시즌 2가 아니라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의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작년 5월에 그 코로나 국면 한창이 와고 있어서 백신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게 굉장히 또 시급한 과제였잖아요. 그래서 같이 부차적으로 다뤘고 그 당시에는 경제 회복, 코로나 국면이라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한다. 그것을 수단으로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활성화에 대해 노력을 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양국의 그 기술 협력 파트너십이란 것이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의 노력, 다시 말해서 세계 공존 번영을 위한 어떤 협력적 선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이제 방점을 두었는데 올해의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기술 목록이 열거되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은 그러한 전략 핵심 신흥 전략 기술의 보호라는 얘기가 나오고 공급망의 재편과 안정적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위협하는 도전으로부터의 예방과 조기 경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년도가 어떤 경제 회복과 산업 혁신을 위한 하나의 협력이었다면 이번에는 이걸 위협하는 대척점에 있는 세력으로부터의 기술 협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중국을 의지하는 어떤 그 대립적에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의 협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색깔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경제 안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개념적으로 기술과 경제와 안보의 결합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이해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선언이 이것이 실제로 그 위협에 대한 인식부터 해서 어떻게 해석하며 이것을 어떻게 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정말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굉장히 또한 두 번째 큰 의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세션에 뭐 유민희 교수님이 아까 뭐 그 재미있는 표현으로서 판을 깔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적극적 참여라는 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미의 관계를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군사 동맹을 넘어서 기술 경제 동맹으로서의 어떤 격상시키는 하나의 한 걸음을 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건 결국은 새로운 대안적 질서에서의 룰 세팅에서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불확실성 시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서의 차원으로서 필요한 역할 공간의 탐색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의 손실이 있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했되 이것을 하나의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보고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 5G, 6G 통신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기술에서의 하나의 그 새로운 신질서와 표준에 대한 구도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짚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도 디지털 대전환과 그리고 하이퍼 콜라보레이티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초협력에 대한 이슈인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전략 신흥 기술이란 것이 어떠한 기술도 내생적 생태계에서 개발부터 그에 대한 지능과 소비시장 판매까지 완전하게 이것을 다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것은 심지어 미국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협력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부분적이라도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초협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술적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위협 요소를 봐야겠다. 특히나 지금 말한 것처럼 디커플링이 실제로 현원이 아니라 현재의 실질적 제도로 구현되고 이 과정에서 개발과 그리고 이에 대한 판매 그리고 나아가서 시장 확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것이 불확실성과 취약성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기술과 산업은 ICT 디지털 전환이라는 하나의 큰 화두 앞에서 계속 통합되고 있고 융합되고 있는데 반해서 디지털 공간의 세계는 계속 분화가 되고 있는 균열적인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미중 경쟁이라는 하나의 전략 경쟁이라는 하나의 큰 화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을 뜯어보면은 사실상 시장 선점을 위한 그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 가장 맨 첨단에 있는데,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 주셨는데, 가장 그 부가가치와 경제적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기의 플랫폼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장벽을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과 기술과 산업은 국경을 초월하고 산업과 연계를 초월하는데,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미중 전략 경쟁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안보적 관점에서의 판단 기준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장벽은 또 하나의 디지털 안의 장벽이 또 공고하게 생길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에서의 그 G2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교수님의 이제 발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무선 통신 표준을 하기 위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GPP라든지 이러한 그 기반이 미국에서 처음에 설계를 했고, 실제로 4G에 대한 기준도 거기서 도출이 됐고, 이어서 5G 한 것도 이제 여기서 했는데, 실제로 이걸 설계하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후발주자로 참여했던 중국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 단순히 정부의 판단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퀄컴 경제전략팀도 5G 상용화에 따른 향후 15년 내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인도 경제 규모에 대해 창출될 텐데, 이거에 대한 수익 대부분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서 좀 더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상대 뜯어 보면은 5G 시대에 보는 정말로 그 화웨이를 생각했던 장비에 대한 디지털 장비에 대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말기 그에 대한 시장 창출 비중도 굉장히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근데 일면 그 안을 들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대한 설계, 그리고 표준화에 대한 응용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통신 클라우드와 인프라는 여전히 미국 빅테크 기업이 쥐고 있다. 그래서 5G는 일견 외연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배력이 간극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보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6G에서 중국 역시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기초 특허를 굉장히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G에 대한 핵심 특허의 37%가 중국을 가지고 있고, 반면 미국은 18%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그 다음 단계 말씀드린 넥스트 G 얼라이언스 출범이 의의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은 단순히 그 지능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서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에서의 어떤 차세대 통신 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향과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성을 정부가 결정하는데 제언을 한다는 역할까지도 이 협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이 향방의 흐름을 하기 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제가 보면서 단순히 먼 미래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이 부분 역시도 지난주에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무선 통신 오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혁신을 주도하면서 미래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여기에 머물렀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선언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이 접근성을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5G,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같이 발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그 한미라는 하나의 그 중심 축을 두고 이것을 다른 타자가 아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에서의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명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여러 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그 질서의 흐름과 변수들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핵심 전략 기술의 부상이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안에만 들어보더라도 대단히 무수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자리가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됐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윤 박사님께서 방금 전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서 이게 하나의 그 규범 설계자로서의 초석을 깔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잘 하려면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그런 차원의 정교한 전략이라는 게 표준화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5G 시장만 보더라도 이런 어떤 시장의 그런 다층적인 그런 구조적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의식을 좀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의 이승주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승주입니다. 먼저 오늘 홍인기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래서 뭐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제가 홍 교수님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뭐 전화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뭐 톡이라든지 이런 거로만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통신학회 부회장님 다우시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정보세계정치학회와 그 통신학회사에 이런 학제적인 연구의 기반을 깔아주신 외교부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조금 더 그 개인적인 소망, 희망을 좀 피력하자면 사실 이런 학제적인 연구의 또는 소통의 시도가 그동안 없지 않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나 필요성은 공감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일회의 만남. 그래서 넘기 어려운 벽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이런 작업들 상당한 인내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외교부에서도 또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그 학제적인 소통을 통해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뭐 토론하고 싶은 내용의 대부분은 지금 앞서 윤 박사께서 워낙 잘 짚어주셔가지고요. 제가 아주 특별히 더할 말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냥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역시 오늘 홍 교수님의 발표의 키워드잖아요. 하이퍼 콜라보레이션. 윤 박사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의 영역에서 그리고 특히 정보 통신의 영역에서는 이게 하이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적어도 현실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 또 추구해야 될 방향성 같은 거가 거기에 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지금 홍 교수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게 이게 미중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에 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다른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간명하게 잘 짚어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별 기술의 우열에 기반해 있는 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비교적 최근까지 그런 것들이 기술 경쟁에서는 지배적인 현상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의 기반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전략 그것이 비교적 최근까지 중국이 해왔던 전략이고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그런 현상을 중국은 유지하고 싶어하고 거꾸로 미국은 그런 현상을 어떻게 깨어나갈까라고 하는 거 그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 이제 그동안의 싸움이 그렇게 전개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하나 발생한 거죠. 그 게임 체인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이 기술 문제,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안보 논리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죠. 기술이 더 이상 기술의 영역으로만 독자적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보 논리를 가지고 오고 안보화라고 하는 거,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술의 우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개별 기술의 그 우세와 열세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 얼마나 산업적 파급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해 왔었을 텐데
최근에는 안보 논리를 도입하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윤 박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코로나19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게 우리가 효율성 중심으로 또는 기술적 우위 중심으로만 접근하다가 정작 중요한 취약성이라고 하는 걸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났고, 특히 미국에서도 그 전까지는 정책 결정자라든지 또는 이런 전문가 영역에서는 이런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공급망에 있어서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반 대중조차도 이거를 경험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급망의 취약성을 게을리했더니 당장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구할 수 없게 되더라. 이게 굉장히 시큐리티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일반 대중이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기술의 안보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술은 물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가치라든지 체제라든지 또는 이념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 미국과 중국이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발표와 토론에서 내내 얘기되어 왔던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술 문제에 있어서, 통신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데이터의 문제에 있어서 초국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향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고 폐쇄고 감시고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대비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력을 느끼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개도국들, 또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 자국 사회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그런 개도국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의 선호와 이해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세계에서 그 CCTV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10대 도시를 한번 해보면은요, 그 중에 9개가 중국입니다.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없지 않죠. 뭐 범죄 예방 등등. 근데 한편으로는 감시를 가장 잘하는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과연 누가 매력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초국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만이 기술과 통신과 데이터와 AI 영역에서 유일한 패러다임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패러다임의 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치상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 패권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윤 박사께서도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패권 경쟁 얘기하면 따라서 나오는 것이 기술 주권이고요. 주권을 얘기하면 만일 그것이 자립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또는 셀프 서피션시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기술 주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기술 주권, 패권 경쟁을 하는 국가들에게 기술 주권은 어떤 의미이고, 또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기술 주권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이퍼 콜래보레이션의 시제이지만, 자,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어느 나라도 자립할 수 없다면 어떤 협력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와 어떤 수준의 어떤 주제의 협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결국 울타리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초국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상대와 어떤 기술 분야에서 어떤 수준의 협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뭐 심의관님과 윤 박사님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주권을 확립해 나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더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걸 기술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술 동맹.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제조 기반의 기술 동맹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술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구 개발과 과학 기술 생태계 기반의 협력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한국과 미국이 현재까지 지금 해온 또는 단기간 내에 지향하고자 하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기반의 기술 협력의 가능성이 그것이 주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한미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그런 파트너로서 한국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협력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미국 내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를 재편하는 작업에 돌입해 있고요. 우리 한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혁신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가 그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어떻게 연계하는가, 탭인하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결여한 한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그 지역적인 이슈의 협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 같은 나라가 지향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명확한 것은 어떤 하나의 수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외형적으로 보일 때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내용이라든지 두 가지 수단들을 또는 그 이상의 수단들을 결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선언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기술 주권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포용성을 가진 기준 주권, 그러니까 포용적 기술 주권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흔히 보면 주권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형용 모순이죠. 옥시모론, 그죠? 모순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것이지만 지금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바로 그거다. 그걸 모순이 아니라 그것의 균형, 선순환 구조로 어떻게 돌려놓느냐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특히 한국과 같은 지금 위치와 위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얘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협력의 범위와 협력의 수단과 협력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마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오란 같은 얘기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그 오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술 논리에 따른 표준 내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그런 기술 분야에 있어서 표준 설정에 있어서 다자주의를 배격해 왔던 것이죠. 그게 절정에 달한 게 트럼프 행정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6G의 표준 설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어떤 입장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국조차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협력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미국조차도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울타리치기다. 울타리치기라고 하는 것은 협력의 상대들, 행위자들을 어떻게 설정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협력의 분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대단히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것은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죠. 뭐냐면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견제 범위는 대단히 줄이고 그래서 아마 곧 이번 주 안에 곧 그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검토 보고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검토 보고서의 내용도 아마 그런 거가 주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스몰 야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기술 경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지금과 같은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가 아니라 선택적이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견제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이펜스 대단히 높은 장벽을 두를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거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 거다. 그리고 그런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는 국제 협력이 될 거다. 거기에 한국은 어떻게 피드인 할 거냐.
맞춰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이 있지만 결국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죠? 한국 같은 나라가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답이 비교적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국가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단순히 이게 뭐 이념적인 체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가 자본주의적인 특성이 기술 개발과 혁신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데 GDP의 1.8%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1.8% 정도. 한국이 2위인데요. 한국은 한 0.47% 정도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여기도 견줄 수 없습니다. 이런 중국을 어떻게 상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중국을 여러분 GDP의 1.8%면 중국 세계 2위에, 그리고 명목 GDP는 세계 1위죠. 17조 달러가 넘는 그런 국가의 1.8%가 자국 산업의 육성에 직접적으로 투입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중국을 포위하거나 견제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협력의 분야가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중국은 시장으로서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뭐 삼성이든 뭐 SK든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너무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 협력의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배타성을 띈다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 포용적 기술 주권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이고요.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 교수님께서 아마 저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신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라든지 국제 협력의 논의라든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또 이해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논의를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또 이 신한보 포럼이라는 장을 통해서 계속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협력의 양상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민관 학 이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외교원의 남 교수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의 남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앞에서 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주제로 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던가 기술의 안보화, 그리고 기술 주권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이제 인간 안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통신 산업 중심으로 아까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산업 중심의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클라우드 그런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이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런 인간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발표된 그 디지털 협력에 관한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도 그 디지털 시대에 인권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데이터 사용이라던가 디지털 아이디의 보급,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좀 모니터링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대중 감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은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표명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의 폭력, 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용과 개발에 관한 이제 국제 거버넌스도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사실 이제 2019년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2021년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채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국제 사회에서 그 신기술과 인권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발표자께는 이제 그 뭐 통신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런 인권 이제 이슈들을 이제 그거에 관한 정책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이제 신기술은 인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국제 인권 기구에서도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는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분쟁 지역에 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 조기 대응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인권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 인권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이주자와 난민들에게 이제 이 디지털 아이디를 제공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식량 보급하는 데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강제 노동 이슈도 있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은 그 취약계층에게 보다 이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교육 빈부 격차 해소 그리고 성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 기회 확대 통해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단 기술은 이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권리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신기술이 인권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권 문제가 모두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프라이버시권입니다. 특히 그 사물 인터넷은 이제 그 개인의 행동 패턴을 인식을 해서 이제 그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그 개인 정보의 데이터화 통해 이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그냥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장치들이 인터넷 통해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의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위치 정보 등이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노출되고 있고, 안면 인식 기술에 따른 이제 여러 차별 문제도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그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misinformation, 오정보로 인해서 그 정보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판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고, 그 정보의 비대칭성과 알고리즘의 그런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권 이사회에서는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정보의 대중 감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질서를 위한 정책이라도 이는 이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제 중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밖에도 이제 젠더 폭력과 정보 접근성이 없는 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소외시켜서 이제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시겠지만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법안도 이제 나오면서 계속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자기 결정권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최근 그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거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그 사용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 법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인권 이슈 이제 뭐 경제 안보 이쪽으로 이제 조금 논의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인간 안보 문제에 대한 그 논의와 검토가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이거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의제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거를 주도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그 여러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내에서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좀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개념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때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내세우면서 주장한 것은 이제 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유엔 인권이사에서는 이제 뭐 그 개별 인권에만 포커스를 하고 개별 기술에만 포커스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신기술은 융합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하이퍼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융합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거를 이제 좀 총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제 그렇게 한국 정부가 이제 제안을 했고 이렇게 결의가 그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그런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이 인권의 시각에서 그런 거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런 그 사례들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제 타국의 사례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모범 사례도 좀 도출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인권 분야에서도 이거 관련된 이제 국제 그리고 이제 국내 기준 규범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를 해야만 우리가 좀 더 기술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승현 교수님. 저희가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지금 시간이 약간 좀 지금 오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몇 개를 더 받아서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신 홍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길까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실 네, 김 박사님. 예, 김 소장입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재밌게 들어서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게 있어서 그 공동 성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가치 기반 국제 그 규범에 기반한 그 가치 기반 그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조달이 ICT 공급망이나 조달에 있어서도 한미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저 굉장히 크게 봤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셨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상호 운용성이 아직 보장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G에서 6G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융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혹은 시스템 간 하드웨어 네트워크 간의 이제 상호 운용성도 필요하겠지만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별 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미리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그 협력의 범위를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그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협력을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술 협력은 많았고 제조 기반의 협력은 굉장히 많았는데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협력을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공동 성명에서는 그 선언문에서는 그래도 규범을 실현하는데 한국과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미국 이제 싱크탱크나 그 정책 제안을 하는 입장들에서는 한국이 규범 세팅을 하는 데는 좀 더 적합한 그 협력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정말 규범을 세팅을 하는데도 들어갈 수 있고 역할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플로어에서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발제해주신 홍인기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발표해 주신 국장님 포함해서 사회자 포함해서 세 분이 진짜 발제보다 후진 발제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 하나하나가 다 좋은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특히 뭐 협력 분야가 어떤 분야가 협력되고 있느냐 그거 들으면서 들었는데 사실 그 협력하겠다고 하는 기술 분야가 우리나라가 도출한 협력 분야가 있는지 미국에서 아까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부분은 한국에서 솔루션을 찾기 좋은 그 부분을 해오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협력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우리가 거기서 그 협력하면서 취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덥석 협력하겠다고 물론 협력해야죠. 근데 거기서 취해야 될 게 뭔가 그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규범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뭐 그 인간 아까 인간 안보요. 인간 안보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사실 기술이 그 격차를 줄일 수도 있는데 또 달리하면 격차를 엄청나게 벌리거든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무지막지하게 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어떤 제한이나 틀을 만들어 놓지 않다 그러면 점점 더 벌어질 거고 그거는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차이로 경쟁력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아까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면에서 규범이나 이런 데 세팅하는 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허용하기는 싫겠죠. 자기는 이미 다 룰 세팅하고 거기다 이걸 딱 지금 맞춰놨는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을 협력할 수 있고 그 포인트를 우리가 딱 잡고서 만들어 가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훨씬 더 그 정교한 계획이나 그런 것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그 1부에 이어서 2부 패널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승주 교수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언코 이거 이 세계 신안보 포럼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거고요. 저희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하고 관심을 갖기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그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학회 여러분들의 도움 많이 부탁을 앞으로도 계속 드리게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개척해 나가는 이 영역에 같이 동반자로서 같이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계 신안보 포럼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달 6월 21일 그리고 22일 양일에 걸쳐서 개최되는 2022년 세계 신안보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